이 작은 다이얼은 5대양 6대주 위를 떠다니면서 세계 각지의 도시를 여행합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에르메스, 모델은 아소 보야저입니다.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름국 형님들을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다투고 있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이 인수를 포기한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외는 시계 브랜드를 어떻게 분류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관적인 밸류인 가격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메스티지, 럭셔리, 하이엔드, 독립 제작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FHH, 파운데이션 호이테 호롤로지라는 재단은 히스토릭 매종, 컨템포러리, 아티잔 크리에이터, 럭셔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히스토릭은 말 그대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이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여기 속합니다. 불가리, 쇼파드, 피아지 같이 시계 원툴이 아니라 주얼리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워치메이커들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 자료와는 다르게 론징구와 세이코가 추가되었는데 그랜드 세이코는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컨템포러리는 히스토릭 브랜드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입지를 탄탄히 쌓아가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제가 리뷰했었던 차팩, 글래시대 오리지널, 위블로에, 폴주룬, 리차드밀, 로저드비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없었던 튜더가 추가되었습니다. 아티잔은 소량 생산하는 초고가 독립 제작자 브랜드들이고 이런 브랜드들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고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십수년까지 대기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는 럭셔리에 들어갔네요. 시계의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신선한데? 기존의 워치메이커들 그러니까 히스토릭 매종에 속한 브랜드들과는 뭔가 다르다. 그런데 시계를 가까이 할수록 신선함 뒤에 가려진 아쉬운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폴로, 에르메스도 물론 여기 속하고요. 시계 쪽에서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후발주자들, 브랜드의 시작이 시계가 아닌 브랜드들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달라, 뭔가 특별해, 독특하고 새로워, 신선한 평가를 받기 위해 되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들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무브먼트,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로 발현되곤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노력들이 기존의 애호가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브랜드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루이비통과 아크리비아, 샤넬의 메티에다르나 폴로의 파인 워치메이킹 수준으로 올라가면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을 후드려 패는 수준의 워치메이킹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리테일을 까보면 6억 6천만 원, 8,100만 원, 7,900만 원 가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천회천 가격대의 시계들을 제외하고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일반인이나 시계에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 애호가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 기존의 시계 브랜드와는 궤를 달리하는 강한 개성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루이비통의, 폴로의, 에르메스는 그나마 조금 범용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평범하지 않은 건 매한가지입니다. 41mm의 사이즈, 11mm의 두께, 48.5mm의 러그 투러그, 21mm의 러그, 87g, 4,155만원, 칼리버 H1837, 45시간의 파워 리저브, 플래티넘과 블랙 DLC 코팅된 티타늄, 듀얼타임, CT 인디케이터, 삼바, 다이얼과 무브먼트의 메커니즘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브러싱된 그레이 다이얼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는 홈타임이, 그 위에는 주요 도시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월드 타임 베젤, 이 베젤 안쪽으로 거대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투명한 두 겹의 다이얼로 만들어졌고 아래에는 물결 무늬의 바다가, 위에는 불투명한 대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대양 6대주 위에는 작은 서브 다이얼이 마치 공중정원처럼 붕 떠 있는데 거친 은빛 펄이 들어간 이 서브 다이얼은 매트 다이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는 아주 약한 레커칠이 발려 있어서 특정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작은 서브 다이얼 속 시침은 1시간씩 점핑함과 동시에 지구를 천천히 공전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주요 도시를 하나씩 거쳐 지나갑니다. 아마도 각 도시의 GMT 라인에 맞춰 만들어졌겠죠.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이 서브 다이얼이 지구 위를 한 바퀴 회전하려면 다이얼 뒤에는 다이얼이 지나갈 레일이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있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월드 타임 베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나 지구의 정중앙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미스테리합니다. 기존의 시계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 시계만의 매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견줄만한 가격대를 갖춘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 적어도 PP, AP, VC 정도의 하이엔드급 브랜드가 되겠죠. 이런 브랜드들은 시계를 만들 때 단순히 복잡하고 신기하고 예쁜 것들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폰트의 퀄리티, 소재의 퀄리티, 마감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계를 착용한 사람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타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장면에서 보아야 아름다운지, 시계가 추해 보이는 각도는 없는지, 핸들링 할 때의 촉감, 손목에 올렸을 때의 착용감, 무브먼트의 소음,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글래스의 두께, 타입, 퀄리티, 반사율, 그에 맞는 다이얼의 종류, 질감, 깊이 이런 심도 깊은 디테일들을 더 좋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 훌륭한 아이코닉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고요. 그런데 이 시계는 이런 측면에서의 디테일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시계는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플래티넘, 미드 케이스와 베젤은 티타늄 소재의 DLC 코팅이 입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계 헤드 내부의 빈 공간이 크게 느껴지고, 무거운 소재인 플래티넘과 위에 올라간 가벼운 티타늄 간의 이질감, 그리고 무게감을 잡아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가벼움은 시계가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시계를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가벼운 통울림 소리가 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독특한 개성은 케이스에도 있습니다. 러그의 길이와 디자인이 서로 달라요. 6시 방향의 러그는 굉장히 짧고 뭉툭해서 베젤 안쪽으로 사라지고, 12시 방향의 러그는 긴 와이어 디자인의 러그입니다. 전통적인 브랜드에서 비대칭 디자인은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세나토나 파노매틱 루나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 쪽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지만 다이얼 안쪽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는 이렇게 케이스의 형태를 아예 다른 디자인으로 뽑아냈어요. 처음 보고요.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하나의 매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러그 트러그는 꽤 긴 편이거든요. 그런데 6시 러그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 착용감 측면에서는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6시 러그가 길고 12시 러그가 짧았다면 시계가 점점 제 몸 반대편으로 회전하면서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무브먼트는 45시간의 파워 리저버를 가진 칼리버 1837입니다. 시스루백으로 열려있어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로터나 플레이트나 곳곳의 부품들을 보면 여러가지 마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격을 고려했을 때 피니싱 수준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10분의 1 리테일을 가진 라도 하이퍼크롬 무브먼트 피니싱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에르메스가 보여주는 개성과 색채는 정말 독특하면서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 히스토릭 매종의 워치메이킹에 길들여진 저의 감각으로는 아직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